다음 상황별로 ABC 회사의 2019년 2기 부가지세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상황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1을 보시면 자, 이 회사는 지금 우리 2기 거 구하는 거잖아요. 2019 2기 1기의 자동차 500대를 판매한 후에 2기 과세 기간 중에 즉 판매는 이때 일어나는 거죠. 2기 과세 기간 중에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무상 보증 수리를 하면서 관련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부품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쟁점 뭐냐면 이것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느냐 시가로 봐서 아니면 기존 판매에 부수하는 거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 대가 관계가 이미 있었던 거죠. 뭐를 통해서? 무상 보증 수리죠. 그래서 원래 물건을 판매할 때 자동차 판매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 보증 수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는 거죠. 끊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제 이제 예전에 그런 외국계 회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 자동차 뭐 유명한 회사들 P사, D사 그리고 일본 자동차 N사 뭐 이런 거 D사 그런 회사를 해봤었는데 거기들 보면은 다 돈 어떻게 보냐면 부품값 있죠. 부품 거기 마진이 엄청나요. 보통 50% 먹어 50%. 대박이죠. 그쵸? 근데 무상 수리 보증 기간 있죠? 그거 기간 동안 얘네들 팔고 나서 그거 좀 주잖아요. 그것도 마진에 다 붙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어쨌든 간에 부품 사용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부수하는 거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상황 2번을 가볼게요. 자, B회사는 19년 2기 원재료인 돼지고기를 5,2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돼지고기 가격은 5천만 원이고 자, 별도로 수령을 한 거죠. 즉 대가 관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가 관계라는 게 뭐예요? 대가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대가 부가세에서. 대가를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대가 관계를 한마디로 바꾸면. 기본 강의 때도 많이 얘기를 근데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가는 반대급부야. 반대급부.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게 뭐냐 이거죠. 5천만 원 받고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건 어디까지예요? 돼지고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운송비로 따로 받은 건 200만 원의 대가로 운송을 해준 거죠. 운송에 대한 반대급부로 200을 따로 받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운송비는 별도예요. 별도. 사실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대가 관계에 있어서는 대가에 있어서는 별도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돼지고기 그 자체는 면세잖아요. 그럼 얘 운송비도 같은 거래로 볼 거냐 이거야. 같은 거래로. 자, 이건 거래 관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래 관행. 돼지고기 배달해 주면서 운송도 같이 해주는 거죠. 지금 계약은 누구랑 누가 이런 거야? 고객과 이 돼지고기 판매업자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운송비도 돼지고기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해주는 거죠. 그럼 별도로 수령했기 때문에 14조 1항에서 1호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대가 관계는 없어. 하지만 뭐는 있는 거야?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전부. 5천만 원과 5,200만 원이 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5,200만 원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5,200만 원이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거래 상대방 있죠.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은 의제매입세 공제 처리할 때 5,200으로 두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거래 상대방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요 당사자랑 지금 여기에 있는 B회사랑만 맺고 운송은 별도 회사랑 맺었다 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5천만 원은 면세가 되고 200만 원은 그들의 계약 관계에선 운송 용역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때 의제매입세 공제는 5,2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거야. 그때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왜 5,200만 원이 시험 문제 자료에 나올까, 보통? 그리고 200을 여러분이 발라내야 될까요? 그건 의제매입세 공제 자체가 의제 재고매입세이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재고 자산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운송비를 포함해서 재고 자산에 넣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5,200만 원으로 제시가 돼 있지만 200만 원 여러분 별도로 발라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요. 얘도 0인데 1호와 여기 상황 1과 상황 2는 달라요. 얘는 대가 관계에 포함된 거고 얘는 거래 관행인 거야.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해. 거래 관행을. 왜요? 거래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거래 관행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운송비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상황 3을 한번 가볼게요. 상황 3. 3을 가보면 이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C회사는 이게 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논리를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장 건물하고 그 부수 토지를 지금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장 건물과 부수 토지 가액은 실지 거래 가액이래. 뭐가 3억 원과 2억 원이.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기준 시가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이 뒤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공급가액 과세표준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이 규정은 기본 강의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30% 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토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했을 때 그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죠?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의제해서 감정가액, 안분가액을 우선으로 적용하기로 했었잖아요. 이제 딱 봐도 30% 차이가 안 나니까 뒤에는 적용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에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3은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부수긴 한데 부수제와 용역이긴 한데 2항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일시적인 공급이 되는 거죠. 우발적, 일시적 공급. 일시적 공급이라는 건 원래 이 상황 3의 C회사는 어떤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조업의 사업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 건물을 매각하게 된 거죠. 그때는 공급은 별도로 보되 뭐만 따른다라고 했어요? 면세와 과세 여부만 따른다라고 했었죠. 면세, 과세. 그러면 이때 토지의 경우도 같이 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토지는 부가세법 26조에 면세 제화로 딱 열거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공급하더라도. 그래서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건물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즉 일시적 공급이고 제조업을 하던 자의 공급이죠. 그 건물만큼은 부가세 공급으로 봐야 되겠죠. 과세 대상 공급. 그래서 얘만큼은 공급가액이 있는 거다. 논리적 구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상황 3을 가지고 조금만 더 제가 확장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이제 제조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하고 있었어. 병원.
그리고 이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을 해요. 그러면 토지는 원래 당연히 면세가 되는 거고 건물도 면세가 되는 거야. 그쵸?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 부동산 임대. 요거는 픽스 돼 있다고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면세 똑같아. 면세. 그죠? 얘는 과세. 그렇겠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요런 거죠. 겸용사업자지. 겸용사업자. 소위 말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애들. 그래서 건물에서 출판과 부동산 임대를 같이 하고 있었어. 그 건물을 사용해서 출판은 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건물을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업도 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토지는 그대로 면세지. 다만 이 건물은 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게 되지.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재화를 공급하는 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겸용사업자의 공통사용 재화 있죠? 서로 지금 대화가 되는 거죠? 겸용사업자의 공통사용 재화는 결국 나오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겸용사업자가 원래 자기가 사업하고 있던 건 다 구분이 되는 거지. 무조건 과세 아니면 무조건 면세겠지. 자기 각자의 사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공통사용 재화인 거죠. 그럼 요거는 안분을 해야 되는 거지. 안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급가액 비율로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우선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었죠. 매입세 공제 자체를 면적 비율로 받았다라면 공급도 면적 비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게 아주 자주 나오는 거고 세법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상황을 주고 과세 여부를 밝혀봐라 라고 하면 그냥 세무회계에 이제 젖은 사람들은 공급가액 비율 안분 이것만 쓴다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세법학은 논리적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놈 써야 되는 거야. 이놈. 그리고 이놈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 세법학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한다 이러셔도 돼. 그리고 오히려 쟁점이 있으면 법의 기준은 이런데 뭐 이거 실제는 좀 다른 것 같다. 인과관계는 다른 것 같다. 그런 거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부가세법은 공평해야지 세법은. 그래서 네 사정은 네 사정이고 우리는 법대로 안분한다. 이런 게 정답이 돼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왜 계산을 하고 어느 규정에 따라서 지금 온 건지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일시적 공급은 나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겸용사업자, 공통사용재화의 매각과 연결이 됩니다.